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의 총 국가 부채가 어제 사상 처음으로 40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앞으로도 줄어들 방향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재무부는 국채 수익률이 20년 만에 최고로 올라가자 국채를 2배 더 사들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월마트가 6년 만에 가장 부진한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빚에 시달리는 미국인들의 개인 파산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건축 작업은 이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D-Day를 선포했습니다. 이란뿐 아니라 이란을 지원하는 국가에 더 강력한 경제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란이 미국과 합의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이란을 상대로 경제적 D-Day를 시작한다. 이 외교 정책을 소셜미디어에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D-Day에는 중국이라는 국가가 지명되지 않았지만 분명한 목표고, 경제 D-Day를 발표하기 하루 전에 아랍에미리트는 이란과 경제활동 중단을 밝혔습니다. 존 오소프 연방 상원 의원이 논란을 일으킨 발언으로 대통령의 개인 비서격인 나탈리 하프가 세계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신문 1면에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 뉴스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미국의 큰 경제 상황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미국 개인들의 경제 상황은 어떻고 지금 소매업소는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를 전해드리겠는데요.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입니다. 미국의 빚이 이제 40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번 주 안에 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어제 이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국내 총생산 대비 비율이 2차 대전 이후에 볼 수 없었던 수준에 가까워졌습니다. 다른 이제 미국과 비슷한 경제 규모는 없지만 그런 다른 이제 서방 세계와 비교할 때 미국이 빚이 이 GDP에 비해서 많은 것은 당연하고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른편에 보면은 재무부가 이제 이 채권을 다시 사들이는 것, 바이백하는 것, 이 내용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뉴욕타임스도 마찬가지로 왜 그럼 이렇게 됐는가? 전쟁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또 감세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이정표에 드디어 40조 달러에 도달을 했다 하는 거거든요. 조금 자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National Debt. 40달러 하고도 40달러 그 뒤에도 이제 쫙 있어요. 이렇게 달했는데 이게요. 39조 달러를 넘어선 지 약 5개월 만에 40조 달러에 도달을 한 거거든요. 오늘 뉴욕타임스가 가장 잘 보도를 했어요. 그 원인은 간단하게 국방비가 지금 너무 많이 나간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의 사회 안전망 있죠. 사회복지 시스템은 이건 이제 계속 증가해 왔던 것이고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꼭 뭐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만 이게 이렇게 됐다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 임기 1기 때에 코비드가 있었고 코비드 처음에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수습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코비드 이 대응하는 데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도 돈을 썼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국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사회안전망 비용, 그리고 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나쁜 면에서 기여한 게 있다면 지난해 Big Beautiful Bill, 크고 아름다운 감세안이라고 이름이 붙었잖아요. 이렇게 연방 빚이 계속 늘어나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세금 감면을 큰 부자와 큰 기업에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길한 이정표다. 뉴욕타임스는 불길한 이정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방 이 40조 달러 빚을 어떻게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2017년도에 19조 9,500억 달러였습니다. 미국 빚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임기 1기 지났고 2기 지났고 그 사이에 바이든 대통령이 4년 있었고요. 2배가 된 거예요. 2017년부터 지금까지 10년 사이에
2배가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2기 들어와서도 공화당이 가장 중요한 공화당의 색깔 가운데 하나가 재정적인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시스템에 대해서 민주당과 계속 싸우죠. 민주당은 아니 미국이 부자인데 아무리 그래도 못 먹는 사람들 최소한 입에 풀칠은 하게 해줘야지. 그게 사회안전망이라는 사회복지 시스템이고, 공화당에선 계속 아니 그게 국가가 재정이 안 되는데 그런 것으로 자꾸 돈을 쓰면 어떻게 하냔 말이야. 지금 이거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임기 2기 들어와서 재정적인 보수주의자들을 트럼프 대통령 계속 무시했고 그들도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방 부채가 이 정도로 늘어났고, 앞으로 Big Beautiful 법, 거대한 그 감세안이 있죠. 그게 이제 10년이잖아요. 그것으로만 인해서 또 4조 7천억 달러 미국 빚이 늘어난답니다.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세금을 줄여주니까. 원래 빚이 있던 데다가.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이게 정말 의원들의 빚에 대한 인식부재라기보다 이걸 저항을 좀 안 하는, 이게 너무나 장기적으로 미국에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당파 정책센터라고 있어요. 그 정책센터의 회장이라고 할까요? 마거릿 스펠링스가 이렇게 지탱하긴 힘들다. 최선의 시나리오가 보이지를 않아. 게다가 대고 인공지능 때문에 얼마나 경제적인 충격도 있고,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지금 돈을 퍼붓는 그 단계잖아요, 미국은. 그런 단계. 게다가 대고 이런, 그러니까 불확실성이죠. 세계의 경제가 흔들린다면, 경기 침체,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그러면 이걸 굉장히 본격적인 위기로 40조 달러라는 미국 빚이 급하게 번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당장 미국의 빚이 40조 달러다 하는 게 개인에게 다 해당이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AP통신이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국가 빚이 증가하는 건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결국은 국가도 자꾸 채권을 발행하거나 아니면 채권 만기가 오면은 그걸 바이백, 돌려서 리파이낸싱 해서 이 돈을 계속 빚을 막는 거잖아요. 여기서 꿔서 여기서 막고 여기서 꿔서 꿀 때마다 이자가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되면은 일반 사람들도 다 같이 힘들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집 살 때 모기지 다다.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면은 그만큼 우리가 부담해야지 되는 융자할 때 이자율도 같이 올라가니까 이미 가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올 이제 몇 개월 사이에도 또 빚은 늘어나서 이제 40조, 지금 41조까지 안 됐잖아요. 41조를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연방정부에서는 또 빚의 한도를 높이는 것도 합니다. 이건 예전에는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의뢰 높아지는 거지 하고, 그리고 채권 발행하고 등등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너무 빚이 심각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가도 되는가? 지금 그것을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빚이 40조 달러로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은 해외 언론들도 전부 보도를 합니다. 이건 이제 BBC 방송의 사진이거든요. 결국은 연방정부도 예산 적자 메우고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계속 지출을 늘리고 또 막 돈을 또 새로 꾸고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을 파는 거죠. 30년 만기, 10년 만기. 이 국채 금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미국 이상해, 빚만 많고 인플레이션도 이상하고 말이야. 이란 전쟁도 대통령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경제 디데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고 말이야. 이러면은 미국에 돈 빌려줄 때 이자 많이 내야지 빌려줘. 그 리스크 위험이 있잖아요. 이렇게 돼서 결국은 5.34%를 기록을 했었고, 정말 20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했잖아요. 수익률이라는 거죠. 해서 일반 사람들에게도 다 이자율이 올라가게 됐고, 이걸 이제 재무부가 어저께 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 투자만 늘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언제 우리에게 수익을 줄지 알 수가 없고, 물론 인공지능이라는 이 자체도 이미 형성된 업계이기 때문에
분명히 살아남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이 살아남는 기업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지 되는 돈들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막대한 돈을 지금 투자를 하고 수익은 언제 올지 모르고 이 부채 관리가 어려워지면은 결국은 2008년도 금융위기와 비슷한 규모의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영국의 BBC 방송이 경고를 하네요. 그래서 어제 재무부가 9월 19일부터 11월 4일까지 국채를 이제 만기가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이제 다시 바이백한다. 말한 이걸 20억 달러 규모를 예상을 했는데 40억 달러로 적어도 2배 늘리겠다. 이렇게 말한 뒤에 국채 수익률, 국채에 대해서 이자율을 주는 게 5.34에서 5.18로 내려갔거든요. 말하자면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장기 국채를 재무부가 사들이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럼 팔려는 사람도 쉽게 팔 수가 있고 뭐 여기서 많이 사들이니까 그러니까 안 팔리고 이러면 이자율을 더 줘야지 되는데 많이 사들이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이게 뭐 정부가 원하는 대로 될 수가 있잖아요. 수익률이 내려가면 채권값은 하락하고 채권값이 내려가면 수익률은 상승하고 이런 이제 그런 구조잖아요. 어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국채를 발행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이미 만기가 된 걸 정부가 다시 그거 너무 많이 나와 있으면 막 그거 수익률 높여줘야지 되고 이자율 많이 내고 해야 되니까 안 되니까 우리가 사드리겠어. 그러다가 나중에 또 국채를 발행을 해야지 될 수도 있겠죠. 지금은 국채를 발행해야지 되는 그 단계는 아니지만 정부가 새로운 국채를 발행을 해서 자꾸만 돈을 빌리는 이거잖아요. 그거 대신에 지금은 기존에 발행했던 거 만기되는 거 사드리겠다는 얘기고요. 당장은 이게 막을 수 있습니다. 시티뱅크에서 꾼 돈을 코스코 크레딧 카드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모르겠어요. 코스코 크레딧 카드는 있지만 써보질 않아서. 되겠죠, 당연히. 이 시티뱅크의 크레딧 카드 빚을 코스코 걸로 막아요. 그리고 또 코스코 것은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크레딧 카드 거 또 막고 체이스 뱅크로 또 막 어디까지는 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빚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국가도 똑같습니다. 40조 달러가 넘는 이 빚을 미국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전혀 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인플레이션 우려 같은 것도 지금 없애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 상황입니다. 해서 재무부도 알면서도 이 도구를 꺼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트럼프의 재무부이기 때문에. 중간선거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단기적으로는 장기 수익률 낮췄잖아요. 5.34에서 5.18로. 뭐 주택담보대출 다른 데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또 그렇게 하고 나면 억지로 하고 나면 반드시 수없이 많은 부수적인 피해, 말하자면 후유증이죠. 또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순리적으로 없는 돈을 자꾸 돈을 찍거나 바이백해서 막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지금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미국이 연간 경제생산 규모와 비교할 때 부채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요. 경제 성장률 GDP보다 125.8% 많습니다. 빚이 125.8%. 내가 버는 돈보다 125.8% 빚이 많아서 세계 주요한 경제 나라 가운데서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영국 얼마냐고요? 103.6%입니다. 영국도 경제 사정 좋지 않아요. 중국이요? 미국이 중국보다 부채율이 높습니다. 중국은 106.9%입니다. 일본은 물론 예외예요. 일본은 이런 중요한 경제 대국 가운데서 국내 총 생산보다 빚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예요. 200%입니다. 미국은 125%, 영국은 103.6%, 중국은 106.9%.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주택담보 지금 30년 만기 6.67%. 아직까지는 뭐 2023년에 7.7%보다는 낮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또 연준의 기준금리, 이거 지금 연방준비제도의 새로운 의장이 뭐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했다. 그 대화 내용이 뭐였냐, 왜 비공개로 하느냐, 이런저런 얘기가 있던데 기본적으로 연준에서도 이자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어 하는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중간 선거 이전에 정부는 어떻게 대처를 할지, 중요한 것 하나는 어떻게 대처를 하든지
이것을 갚을 길은 막연해 보이고 그러나 정부 지출은 자꾸만 늘어나고 있다. 오늘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를 보면은요.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볼룸 막 짓는 거. 어제도 백악관에서 뭐 막 여기 뭐 공사하고 하는 데서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뭐 기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하던데 이거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무도회장은 눈부시는 듯한 속도로 탁탁탁탁 지어지고 있다. 지금 법원에서 짓지 말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많이 지어졌는데 이걸 안 지을 수가 없지. 63%라고 말을 하던데 그것도 또 봐야지 아는 거지만 너무 많이 진행이 돼서 이제 중단하면 안 된다. 이게 말이에요. 너무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중단하면 안 된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돈 쓰는 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공항에 편리함에는 어떤 도움을 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워싱턴 포스트예요. 댈러스 공항을 바꾸는데 수십억 달러 들어가는 거. 대통령이 이걸 강조를 했어요. 지난달에 워싱턴에 있는 댈러스 공항, 국제공항 현대화로 이걸 만들어야지 된다. 해서 이거 뭐 비행기하고 터미널 사이에 이동할 때 그 셔틀버스 없애고 뭔가 새로운 터널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뭐 people movers라고 부르는 그 셔틀버스를 없애고 이렇게 하겠다. 그게 어느 정도 37억 5천만 달러 예산을 이제 승인을 했다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좋아하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빚이 40조 달러를 넘었어 하는데 정부도 돈을 자꾸 쓰고 돈만 쓰는 일만 하고 세금은 줄여주고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지?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은 이겁니다. 네. 그러면 개인들은 어떤가? 개인을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영국의 인디펜던트거든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분이. 퍼스널, 개인 파산 신청이네요. 개인 파산 신청이 미국이 빚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똑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쓰신 분은 J.L. 자고루 스키너라는 이분이 이제 그 보스턴 유니버시티인가요? 보스턴 유니버시티의 경영학과의 부교수거든요.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그 많은 그 내용을 미국이 얼마나, 저는 그 내용만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6월 달에 파산 신청 그 건수가 1년 전보다 12%가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2025년 지난해에는 50만 명 이상이 파산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50만 명 이상이 2025년도에 파산 신청을 했다 하면 3년 전인 2022년, 3년 전보다. 그때는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었을 때예요. 그때보다 50%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는 이제 여러 가지 미국에 이제 이렇게 늘어났다 하면서 결국은 이 내용은 파산을 피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글을 쓴 거거든요. 두 가지를 해서 파산을 피했는데 하나는 대부분 모든 것을 캐시로 산다. 캐시가 끝나고 나면은 캐시 다 쓰고 나면은 지출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아무튼 근데 그만큼 미국 개인의 파산 신청도 이 정도로 늘어났다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소비를 조금 보겠습니다. 이건 월마트가 오늘 아침에 얘기를 한 거예요. 월마트가 얘기를 했는데 발표를 했는데 뭐 전반적으로는 월마트는 뭐 이 작은 글씨에 보면은 시장 점유율도 우리 높이고 있고요. 특히 고소득층에서 월마트에서 물건을 많이 산대요. 월마트 물건이 쌉니다. 똑같은 커튼을 사더라도 왜 커튼도 어떤 분들은 뭐 베스트 배 비하인드에서 사면 거의 제품이 좋고 월마트에서 사면 나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집을 새로 옮기면서 많은 물건들을 설치를 해봤는데 물론 좋은 것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조금 뭐 하이엔드 뭐 이런 아주 하이엔드는 조금 구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똑같은 물건이에요. 똑같은 물건인데 예를 들어 커튼이라 할지라도 회사 이름만 달라요. 이름만 다르고는 똑같은 건데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선 이만큼 비싼데 여기서는 이만큼 싸는 그런 걸 알겠죠. 어쩌면 사람들도 고소득 가구에서도 점유율을 확대한다. 그런 게 있고 안 그런 게 있지만 똑같은 물건인데 거기가 더 비싼 것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식료품 가게도
홀푸드가 물건이 좋고 비싸기도 해요. 그로서리 같은 경우는. 그러나 그로서리가 아니라 포장으로 돼 있는 거, 이건 아예 브랜드도 똑같은데 홀마트만 더 비싸게 받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고소득의 점유율이 확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전반적으로는 월마트가요 지난 6년 만에 가장 부진한 매출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게에서 물건을 사신 분, 디지털 채널의 매출 전체적으로 합쳐서 2.6%가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이 2.6% 증가가 지난 12개월 동안 2020년 이후에 가장 낮은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매출은 어디까지 포함하냐면, 왜 월마트는 저도 그러는데 온라인으로 많이 주문을 하잖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고 월마트에 가서 찾아가는 거, 이것까지도 이제 온라인으로 포함을 시킨대요. 그래서 월마트가 얘기하는데, 일반 소비자들이 월마트에 그 스토어에 와서 물건을 쇼핑할 때요 굉장히 신중하게 돈을 쓴대요. 이게 바로 6년 만에 가장 낮은 매출 증가율을 기록한 이유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그 약 가격 규제 같은 것 있죠. 뭐 여러 가지 뭐 처방약, 디 이런 거, 그것 때문에 만약에 이 처방약 이런 것들 약값 새로운 규제가 없었으면은 2.6%가 아니라 지난 1년 동안에 매출 증가율이 3.4%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전문가들은 3.8%를 예상했는데 2.6%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는 월마트 뭐 주가 6% 이상 떨어지던데요. 그래도 $100는 넘었었어요. 자, 그런데 왜 그럼 월마트가 얘기하기를 사람들이 그럼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건을 사는가? 가솔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걸 어디선가 다른 데서 만회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월마트 이제 이것까지는 정말 어렵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추세인데, 이 기사에서 봐야지 될 또 하나가, 갈수록 월마트도요 이커머스를 늘려갑니다. 멤버십, 또 광고 판매. 이커머스가 이점이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이 월마트 웹사이트에 와 사람들이 물건을 사가요. 그 월마트에서 직접 파는 것도 있고 제3자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파는 것도 있잖아요. 월마트에서 직접 파는 걸 사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화장품 같은 것은. 왜냐하면 제3자 것까지 완전히 정품이다 보장해 주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전자상거래를 많이 하고 멤버십을 하고 그 온라인에 광고까지 팔잖아요. 월마트 물건을 파는 게 아니에요. 광고까지 팔기 때문에 점점 월마트도, 월마트 하면 사람들이 직접 가서 물건을 사는 가장 큰 소매업소였는데, 이게 이커머스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직접 가서 사는 사람들로 인한 그 수익이 훨씬 많아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의 열매만을 생각할 수 없으니까 월마트도 계속 이커머스 매출 전환 쪽으로 지금 바꾸는 거예요. 월마트가 뭐 알칸소에 본사가 있잖아요. 이거 정말 광대한 그 슈퍼 그 센터 매장이 있고, 요즘은 작은 도시의 작은 매장도 하고는 있지만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이 전자 상거래 이커머스에서 매출이 24% 증가했대요. 결국은 여기에 매출이 많이 그 증가한 데서 나오는 건데, 그게 아직까지는 월마트를 온라인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광고를 넣으니까 광고 수익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꼭 사람들이 발로 가서 사서 뭐 이런 거 아직까지도 여기에 상당 부분이 의존이 되지만, 앞으로는 이게 달라질 것이다. 이거 월마트의 최고 그 재무 책임자가 하는 얘기예요. 이제 10년 전만큼 이미 그 정도로 중요하진 않아요. 이 스토어에 와서 물건을 사는 그런 여러 가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월마트도 굉장히 빨리 그 배달 같은 것을 해주잖아요. 우리는 뭐 10년 전에 월마트가 아니다. 몇 시간이면 배달 와요. 그로서리도, 월마트도, 뭐 요즘 홈디포도 그러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월마트에서는 전자상거래가 전체 매출의 거의 4분의 1, 생각보다 많네요. 어쨌든 이제 이런 전자 매출 이런 것이 있고, 부자들이 점점 월마트에서 많이 산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 스토어에 와서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쇼핑 형태를 보면은 굉장히 신중하게 한다 하는 거고, 최근 분기에는 어디를 많이 사갔냐면 사람들이 식료품, 장난감, 옷, 뭐 자체 브랜드 판매가 좀 강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점유율이 점점 높아진다고 얘기를 하고, 특히 연소득이 10만 달러 이상인 그 고소득 가구에서의 점유율이 빨리 확대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필수품 사이에서도 저소득층은요, 선택을 해야지 되는 그런 것임을 월마트에서는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월마트가 이제 그 관세 때문에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위법이다 해서 돌려주라고 해서 돌려받았어요. 29억 달러를 돌려받았나 봐요. 월마트는. 이게 일부를 가격을 낮추는 데 썼고, 특히 얼마나 소고기 값이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올라간 소고기 가격을 낮추는 데에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월마트를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보고 있고요. 이번에 월마트 최근 실적이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가고 이제 세계적인 브랜드고 고유 명사고 하는 다른 매체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타겟 같은 경우는요, 매출이 3.8%가 증가했답니다. 이거 스토어, 온라인 다 합쳐서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최근에, 지난해는 줄어들었었잖아요. 그걸 만회한 거고, TJ Maxx, 마샬스를 갖고 있는 그 TJX는 4% 증가했다고 하고, 그리고 홈디포는 1년 동안 그 매출이 1.7%, 홈디포의 경쟁사인 로우스는 0.2%, 7월 달에 뭐 정부가 발표한 소비자 데이터를 보면 전반적으로 별로였었잖아요. 그리고 그 별로였었던 것의 일부는 7월 달에 보통 하는 아마존 같은 데서의 세일 같은 것을 6월 달로 조금 앞당겼다. 여름철 온라인 그거잖아요. 그런 문제. 어쨌든 미국에서는 지금 경제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얼마나 채권 발행하고 싶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이디가 딴지타파 하시네요. 근데 얼마나 채권을 발행하고 싶겠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채권 발행 얘기까지는 하지 않지만, 왜 이렇게 또 저쪽으로 많이 갔어요, 제가? 이쪽으로 좀 올게요. 했지만, 이자율 내려라. 이런 얘기는 하던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 경제 뉴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경제 뉴스 또 말씀드려야지 되겠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이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란을 지원하는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경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소셜미디어에 쓴 거예요. 트루스 소셜에 썼는데, 대문자로 막 어떤 부분은 전부 대문자로 썼던데요. 대문자로 쓴 부분들이 있어요. 보세요. 이거 막 경제 오퍼레이션 ever taken against any country. any country라고 하고, 보라색으로 제가 economic D-Day라고. 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2차 대전에서 그 한방의 결정타, 그걸 그대로 대통령이 비유한 것 아니겠어요? economic D-Day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economic D-Day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가 가고 얘가 오고 해야지 되는데. 네. 이란뿐 아니라 이란을 돕거나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를 상대로 더 강력한 경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트럼프 대통령 as usual 세부 내용이나 다른 국가의 이름을 하나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국가를 상대로도 지금까지 취해진 적이 없는 가장 파괴적인 경제작전을 시작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대통령이. 그리고 그 이유는 여기 쭉 이제 쓴 거예요. 이란이 미국과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란을 상대로 이게 하는 이코노믹 D-Day다. 참, 금융기관, 기업, 공항, 일부 정부기관이 이란의 어떤 형태로든 생명줄을 허용하는
그런 모든 국가는 그 결과로 막대한 경제적인 결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막대한 경제적인 결과, 말하자면 처벌이라는 얘기인데, 미국으로부터의 그 처벌이 무엇인지 내용은 얘기하지 않았고 국가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밑에 또 보면 오일, 밀수, 스왑 라인, 이거 중국 얘기하는 건데요. exchange houses, 이거는 아랍에미리트, 선박, 등록, 위장 회사, 이 모든 것은 당장 멈춰야 된다. 이 말 들으면 당신들이 누군지 스스로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란의 외무부, 이란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하나 발표하면 지지 않습니다. 꼭 그걸 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확 밟아 누르고 맙니다. 이란의 외무장관, 이제 이란 외무장관 이름도 아주 쑥쑥 나와요. 아바스 아라그치. 이 아바스가 아니라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야,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미국 자체의 경제 문제로부터 관심을 돌리려는 그런 시도다. 그런데 여기 지금 써졌잖아요. 실패한 정책. 그 실패한 정책을 더욱 고집하는 것은 추가로 패배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란 국민들이 미국에 대해서 지금도 있는 그 적대감 더욱 커질 것이다. 이란에선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말로 시행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이란과 평화협정 60일 이거 끝났고, 이란을 굴복시키기 위한 이제 경제적인 압박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처음에 군사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이란이 항복을 하기는커녕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4월 달에 이미 많은 그 제재를 했어요. 하고 잠시 휴전할 때 좀 풀어주는 듯 하다가 외국 은행, 기업을 상대로 제재를 계속 지금 주고 있었던 그런 거거든요. 이제는 근데 그것을 국가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도 이란은 계속 호르무즈 해협을 관리를 하면서 이 세계의 여러 가지 경제 목줄을 쥐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이 오만 쪽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쪽, 북쪽이 아니라 남쪽 이 오만 쪽을 향하는 이쪽을 계속 호위를 해서 일부 배들이 오일을 싣고 나오기도 하고 하기는 한다고 해요. 그러나 여전히 이란이 지금 꽉 쥐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달 선거 얼마 남지 않아서 계속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비용, 너무 큰 비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아랍에미리트요. 이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가 이란과 모든 금융관계를, 경제관계를 끊겠다. 당분간. 이렇게 발표를 먼저 했어요. 아랍에미리트가 이스라엘과 미국과 굉장히 가까운 편이었죠. 이번에 이란 전쟁이 있는 동안에도, 그리고 이란에 등을 돌린 그런 편이었는데, 아랍에미리트가 먼저 그런 발표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은, 그러면은 이거 경제적인 D-Day로 엄청난 고통을 받을 거야 했거든요.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이 그동안 무슨 이란의 공격도 이번 전쟁으로 많이 받았고, 그리고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이 새로운 미사일 위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당분간 이란이 이런 행위를 중지할 때까지 금융, 경제관계 맺지 않겠어. 끊어버리겠어. 하는 거죠. 이란에서 발사돼서 해상 그 교통을 좀 방해를 했대요. 탄도미사일 2발이 탐지가 됐고, 모두 바닥에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런데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에 너무 중요하죠. 이 금융 연결고리 기관들이 오랫동안 두바이 금융 시스템 유명하잖아요. 그 시스템으로 이제 환전소, 로 활용을 했고, 페이퍼 컴퍼니, 자금을 세탁이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죠. 자금을 이체를 했죠.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의 경제 제재 같은 것들이 있고 하니까. 근데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를 이란이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는데, 환전소 비슷하게 이렇게 활용을 했는데, 아랍에미리트가 안 한다면 경제적으로 고립,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란은 그렇게 되고 나면은, 이란이 지금 하는 가장 일관된 것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란이 또 걸프, 그쪽 미국 동맹국들에게 미국을 지원하지 마라. 미국을 지원하면 어떠한 지원도 공모라고 우리는 볼 거야. 미국과 이 이란을 치는 전쟁에 있어서의 공모라고 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의 이
소셜미디어에서 중국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어떤 나라도 이란을 지원을 하면은 경제적으로도 뭐든 하지만, 그렇지만 중국 기업들이 이제 테란의 그 핵심 그 자금원인 그 이란산 그 오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시작하고 지금까지 워싱턴이 왜 그 티팟 그 리파이너리라고 해서, 이것은 티팟이면 작은 거잖아요. 티를 하는 그 티팟이니까. 티팟 정유소는 미국의 국영 정유소가 아니라 왜 어떤 한 지역에 가면 자그마한 이런 정유소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란에서 원유를 사와서 여기서 정유를 해서 되파는 그런 국영 대기업이 아닌, 대체로 이제 뭐 산둥성 이런 곳에 많이 있다고 하던데,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제재를 해왔어요. 제재를 해왔는데 이걸 더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D-Day다 하고 발표한 것이 이제 와서 보니까, 지난번에 왜 그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지난주에 엄청난 일이 있을 거야, 제재가 있을 거야, 세계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방식으로 이란이 고립되는 것을 경제적으로 볼 것이야, 이렇게 얘기한 것이 바로 이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려고 해요. 지난주에 미국의 그런 동맹국인 오만도 이란에 협조하면 공격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에 관해서 우리가 원하는 식이 아니라 이란이 원하는 쪽으로 협상을 하면은 그러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글쎄요. 그런데 이게 중국이 아직 얘기 나왔나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땐 저보다 더 빨리 보시는 경우도 있어서, 중국이 아직까지는, 저는 이 방송을 하기 전까지는 그걸 못 봤는데 9월 달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오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조차도 상당 부분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만 전해드리자면, 왜냐하면 내용을 너무너무 미국에서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미네소타 스타 트리뷴이 보도를 했잖아요. 이거는 미네소타 스타 트리뷴이고 이 내용이어야 되네요. 애리조나 리퍼블릭이잖아요. 애리조나에서 발행되는, 트럼프가 expect to meet with North Korea의 김정은과 만나는 것을 기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이제 어제 월스트리트저널 등에서 얘기를 했던, 대통령이 참모진한테 이 정상회담을 추진을 해봐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많은 매체들은 정상회담을 해봤자 뭐가 있겠어. 북한이 우리 핵을 가진 것을 인정을 하라고 하는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북한이 뭐 핵무기 57기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보통 전문가들이 한 60기까지 보고 있잖아요. 57기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걸 다 없애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어차피 회담을 하면은요, 이제 북한의 핵을 없애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줄이는 게 되겠죠. 근데 줄여도 하나만 가져도 핵인데, 핵을 갖지 않은 곳과 아무리 줄여서 한 개만 갖고 있어도, 그러니까 더 이상 뭐 개발하지 않겠어라고 스탑을 한다던가. 근데 거기에도 조건조를 엄청나게 붙이겠죠. 그리고 엄청나게 지금 당장 받아갈 것을 받아가면서 미래에 받아갈 것에 대한 조건조를 붙이면서, 그리고 잘못되면은 언제든지 그걸 다시 할 수 있도록, 그거 다 없애지 않을 거잖아요. 똑같다니까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협상을 할 때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하는 거 봐서 철군을 다 하면 우리가 무기를 무기고에다 일단 넣어둘게. 그렇지, 이 무기를 다 파괴한다고 안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무기를 다 파괴를 해야지 우리가 철군을 할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어디에선가 나와야지 되면은 하마스의 무기가 다 파괴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북한도 똑같지 않겠어요? 북한이 뭐 핵무기를 다 파괴하고 미국과 협상을 하겠어요. 그래서 뭘 얻을 건데? 어제 뉴욕타임즈의 데이빗 생얼 그 국방문제 전문가가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다른 사람의, 또 다른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 김정은은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러시아에서 보조받고 또 시진핑에서 보조받고 하면서, 미국은 나에게 뭐를 얼마나 더 양보를 할 수 있지?
하는 그런 걸 계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마구 비난하진 않잖아. 이번에 김여정이 발표한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을지 프리덤 쉴드, 을지 프리덤 방패, 이 작전 멈췄어도 공허한 제스처야 라고 하면서도 트럼프와는 사이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얼마큼까지 양보할 건데 하는 걸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김정은과 만나기를 고대한다. 그 어제도 그 57기가 아주 강력한 핵무기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늘 하는 얘기예요.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았을 것이다. 뭔 소리예요? 본인이 김정은 3번 만나고 나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가속화됐는데요. 그게 사실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았을 것이다. 여기까지만 보도하고 이게 공정한 보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거 팩트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이제 여기까지 보도가 됐고 오늘 이제 마지막 뉴스를 전해드리겠는데 이건 참 너무너무 심각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왜 문고리 3인방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문고리 3인방도 아니에요. 문고리 1인방일 수도 있다는 그런 그 뉴스거든요. 보시면 미네소타 스타 트리뷴도 이 사진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사진인 것 같아요. 대통령과 함께 비행기에서 내리는 수송기에서 내리는 에어포스 원이 아니네요. 본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충성심에 있어서 미네소타 트리뷴이 트럼프의 어시스턴트라고 얘기하는 스페셜 어시스턴트라고도 하고 또 하나의 뭐 직책을 2개를 줬어요. 2개를 줘서 연봉이 한 15만 달러 정도 된대요. 나탈리 하프 35살이에요. 충성심은 한계가 없다 라고 말하지만 백악관에서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백악관에서의 역할이 명확하다라고 대체적으로는 또 보도를 합니다. 자, 이거는 또 뉴욕타임스의 보도인 것 같고요. 네, 뉴욕타임스 보도입니다. 대통령의 사진을 흐리게 하고 나탈리 하프의 사진을 더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해외 매체 BBC 방송의 보도이기도 해요. 트럼프 대통령의 곁을 지키는 비서 어떻게 워싱턴에 화제가 됐나. 워싱턴에선 다 알고 있었던 일인데 존 오소프라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은 안 하고 골프만 치고 주식 투자만 하고 그리고는 이 나탈리라는 이런 젊은 보좌진과 무방비 상태의 그 비행기를 타고 카타르가 선물로 준 여행하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이 말에서 엄청나게 비난이 있었다는 거 그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존 오소프 연방상원의원은 이름을 전부 말하지 않았어요. 나탈리라고는 했어요. 근데 워싱턴 사람들은 전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어서 35살 양쪽 보수와 진보 진영에서 전부 관심과 호기심의 대상이 된 사람입니다. 스스로는 막 밝혀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원래 이 나탈리 하프가 오한안에서 약간 뉴스 앵커를 했어요. 그때 뉴스 앵커 할 때 했었던 일이 뭐냐면 2020년 선거는 부정선거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변인처럼 오한안에서 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 곁에 거의 항상 붙어 있고 백악관 집무실 뭐 행사 때도 카메라 바로 옆에 있는 때가 많고 대통령과 함께 늘 미국 각지를 다니고 골프장에 가면 골프장에서 같이 다니고 거의 이제 웃는 모습 이런 모습의 사진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해외도 항상 같이 다니고 무슨 뭐 대통령이 뭐 법정에 간다 하면은 거기에 이제 백악관의 다른 참모진이 얘기를 한대요. 나탈리 당신은 탈 자리가 없어 하면은 트렁크로 막 뛰어든대요. 해서 비밀 경호원들이 한때는 너무 집착한다 나탈리가 대통령에게 해서 요주의 인물이 됐고 심지어는 그 크리덴셜 있죠. 뭐 비밀 정보에 접근할 권한 이거나 이 비밀 정보에 접근한 권한이 아니라 이 사람 자체의 신원조회 같은 게 클리어가 안 됐는데 결국은 대통령이 나서서 이게 클리어가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항상 대통령 집무실 그 바깥에 책상이 있대요. 바깥에 책상이 있지만 대통령 옆에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핵심 참모, 조력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공화당에서는
무슨 문지기 비슷하게 게이트키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적절한 시점에 이 나탈리 하프에게 문자를 보내면 뭐 유명한 로비스트나 이런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답니다. 자, 어제 그 조지아주의 연방 상원의원이 존 오소프가 대통령이 나탈리 하프와 여행하는 걸 일하는 것보다 더 좋아해 하는 것은 백악관과 마가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일부 비판자들은 비판을 하면서도 이 어떤 비판이냐면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 같아 오소프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를 풍겼다고 부인을 했고 백악관은 아주 강하게 그걸 부인을 하면서 오소프가 여자 보좌관이니까 그래 하면서 성차별이야 막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오소프가 어제 이제 다른 매체들과 쭉 인터뷰하면서 하는 거 들어보니까 지금 백악관에 너무 대통령이 꼭 들어야지 될 말을 하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딱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간단하게 말해서 뉴욕타임스가 오늘 이 관련 내용을 보도한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현직 행정부 관계자들 뭐 인터뷰를 했대요. 이름은 밝히지 않았어요. 나탈리 하프는 건드릴 수 없는 인물이랍니다. 건드릴 수 없는 인물이라는 거. 나탈리 하프도 대통령에게 집착을 하지만 대통령도 이렇게까지 말하면 내 와이프나 내 가족 이외에 나탈리만큼 나를 충성하는 사람이 없다. 나의 곁을 지킬 사람이 없다. 여러분들은 다 때가 되면 돈 벌러 나가지만 나탈리는 나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트루스 소셜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이거 올려도 돼요 하고 승인을 받으려고 항상 인쇄된 뭐 이런 거 인쇄도 하기 위해서 휴먼 프린터라고 프린터를 이렇게 건전지로 하는 거겠죠.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을 트루스 소셜에 올리는 것도 나탈리 하프가 트럼프 대통령의 말투 이런 것까지도 그대로 해서 막 독특한 뭐 문장 부호까지도 하는 그런 거. 그리고 외부 정보를 주는데 백악관 내부에서는 나탈리 하프에 대해서 이게 가짜 정보를 그런 것을 많이 주고 극우 단체에 이런 것들도 대통령에게 많이 줘서 백악관 참모들이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탈리 하프만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한답니다. 그냥 대통령의 뭐 세크리터리 비슷하게 돼 있는데 나는 대통령에게 직접 하지 당신에게 할 필요가 없어. 비서실장에게도 마찬가지 그런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나탈리 하프의 전화번호가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번호보다도 더 귀하다. 지금까지 한 번도 휴가를 쓰지 않았답니다. 상황실, 집무실 회의하는 거, 에어포스 원, 대통령 전용기. 대통령 전용기에서 사실은 나탈리 하프와 대통령이 같이 이렇게 있는 그런 사진들이 많거든요. 저는 한 번도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뭐 웃는 사진 등등 그런 사진. 그래서 비서실장이나 공보실 이런 그 국가안보팀하고도 조율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하라고 하면 또 그걸 또 곧바로 하고 뭐 이래서 불만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버락 오바마 부부를 유인원으로 묘사를 해서 소셜미디어에 올렸잖아요. 그건 이제 나탈리 하프가 한 건데 이건 심지어 공화당에서도 비난을 많이 하니까 이제 나중에 그것을 내렸어요. 그것은 내렸는데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그거 맞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왜 이렇게 나탈리 하프가 트럼프에게 충성을 하게 됐는가? 굉장히 보수적인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잖아요. 10년 전에 2기 골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골수암이 아니라 골암이에요. 뼈. 굉장히 희귀한 거잖아요. 그때 뭐 다 치료해보고 했는데 안 됐어요. 안 되고 더 이상 본인을 치료하려고 하는 의사가 없었는데 2018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Right to Try Act라는 것을 이걸 이렇게 서명을 해서 뭔가 새로운 시도법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 아니면 내가 죽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또 많은 이 기자들은 나탈리 하프가 이렇게 이 골암 치료를 받은 것과 시차 이런 걸 비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Right to Try Act 그것 때문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말도 해요. 그러나 어쨌든 서사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날 이제 뭐 나탈리 하프가 뭐 텔레비전에 나왔나 뭐 하는 걸 보고 저렇게 잘할 사람은 없어 하면서 이렇게 하고 전당대회에서 나탈리 하프 얘기를 하게 해요.
전당대회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정말 죽을 뻔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정책 때문에 그랬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졌잖아요. 지고 나서 이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 오한안에 합류를 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평일 저녁 프로그램 진행자로 한 거예요. 계속 그냥 방송하는 내내 트럼프 대통령 그 표가 도난당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아니었던 거다. 트럼프가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다시 선거에 출마할 때 나탈리 하프를 또 데리고 왔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탈리 하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뭐 골암 이것 때문에 은인이어서 그래. 근데 거기에는 이제 그레이 에리어가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골프 카트를 어떤 때는요. 스코틀랜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가서 골프를 치고 할 때는 골프 카트를 타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요. 그럼 골프 카트는 기자들이 사진을 찍잖아요. 거기에까지 옆에 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골프 카트를 막 뛰어가서 쫓아서 다닌대요. 이제 이런 거, 뭐,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 갈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에 갈 때는, 뉴욕의 법정에 갈 때는, 너 탈 자리 없어 하니까 트렁크 속으로 그냥 뛰어들었다는 이 정도인 거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하프를 거의 가족처럼 여긴대요. 딸처럼 여긴다, 뭐, 스위리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거기에 대해선 지금 여기저기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 사업할 때부터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요. 이 오피스 바깥에 보면은 그 젊은 여자 비서 비슷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래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걸이라고 부른다고. 이 나탈리 하프도 스위리 뭐 이렇게 부른다고 하고요. 어쨌든 일부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진이 볼 때는 이건 선을 좀 넘는 거야. 이런 얘기. 그리고 하프가 대통령에게 편지를 많이 보낸대요. 편지를 많이 보내는데 이 긴 편지는 뉴욕타임스에도 소개가 됐는데 이렇고 저렇고 하다가 결국은 당신만이 You mean everything to me예요. 어쨌든. 그리고 나탈리. 이렇게 대통령에게 딱 썼다는 뭐 이런 거. 그런데 이 오빠가 며칠 전에 그 CNN 방송과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나탈리 하프가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건 이 두 사람은 신체적인 관계는 절대로 아닐 거다. 그럴 리가 없지. 35살과 80살이잖아요. 그걸 얘기하면서 나탈리 하프가 엄마가 그렇게 키웠대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잖아요. 나탈리 하프가 복음주의 유니버시티를 나왔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은데 아주 복음주의 성향이 강한 유니버시티를 나왔고 본인을 막 그 전당대회에서 연설하고 할 때는 뭐 개인 사업가다 했는데 뭐 무슨 큰 사업을 한 그건 아니고 아마 비즈니스 전공도 했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빠가 얘기하는데 집에서 엄마가 오빠하고 지금은 사이가 나빠요.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미국인은 특별하다. 그리고 미국에 노예제가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있을 만하니까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아무런 잘못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얘기들을 어머니가 그대로 가르쳤기 때문에 내 여동생이 그 기준으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머니의 그 사람의 어머니의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그게 맞는다. 그리고 내 여동생이 굉장히 아름답고 외모가 블론드고 아름답고 또 성품도 좋다. 오빠가 이렇게 얘기해요. 성품도 좋고 하니까 그렇게 가까운 거야 하면서 또 한 가지 얘기했어요. 근데 나탈리가 트럼프로 인해서 꿈을 이뤘다. 백악관에 들어가는 게 꿈이었대요. 원래 16살 때부터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대요. 그거 아마 부시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아들 부시. 백악관에서 일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이제 뭐 본인 돈도 어떤 땐 써가면서 어디에 꽃다발도 보내고 이런 것도 많이 한대요. 특별 비서군요. 스페셜 어시스턴트 그리고 특별 보좌관 해서 15만 달러 지금 그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게이트키퍼인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엄청난 폭탄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더 이상은 뒤에 가려지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한 보좌관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나탈리 하프 지금 뉴스의 포커스가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저는 이런 사진도 있었어요. 안 보여드렸죠? 골프장에서 나탈리 하프와 트럼프 대통령 모습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저는 내일 금요일이에요. 시작할 때 제가 목요일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야, 금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